아니, 이것이 정말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 그래, 너 혼자 잘났냐? 어?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게. 어이구.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비법 레시피를 내놓으라고 반 억지를 쓰십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쉬워 보이고 다 공짜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 시모는 그저 자신의 첫째 아들만 죽은 하사나 끼고 사는 그런 분이시죠. 식당을 운영하며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레시피를 날로 얻으시려는 시모의 억지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하긴 꼭 시모가 아니라도 제가 하는 식당이 너무 잘 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시샘이 있기는 해요. 원래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식당을 시작했었어요. 남편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해서 너무나도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가게에 직접 나가서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남편의 내조를 잘 해주려고 노력했죠. 이 말만 들으시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뒤에는 엄청난 일들이 숨어 있답니다. 감히 가족끼리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일이 벌어졌죠. 저희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자 아무것도 본인 힘으로 해내지 못하는 나약한 성격의 스타일이죠. 어렸을 적부터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싸고 돌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아주버님은 아주 쉽게 철이 없는 말들을 내뱉었는데요. 아이, 엄마, 나 30만 원만. 이번 달에 우리 아들 생일 있잖아. 내가 돈이 뚝 떨어져서. 오마나, 그려. 우리 손주 생일이 있었네. 내가 깜빡했다. 그려, 내가 줄게. 걱정 말어. 아이, 그럼 주는 김에 20만 원만 더 주라. 나 사고 싶은 신발이 하나 있는데 계속 못 사고 있거든. 20만 원 더? 저기 뭐야, 그럼 네 동생 가게 잘 되니까 하나 사달라고 하자. 둘째야, 형 말 들었지? 아주버님의 기가 막힌 멘트에 덧붙여 시모까지 합세해 집안은 아주 웃긴 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이런 행동은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늘 이래왔어요. 오히려 철이 든 것이 아니라 점점 늙어갈수록 심해졌죠. 아주버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먼저 결혼을 하신 상태였고 시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기에 집도 크고 좋아서 아주버님네가 2층을 쓰면서 불편함 없이 살고 계셨죠.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뭔가 철이 덜 든 분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결혼 약속을 잡고 예비 시댁 행사에 몇 번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도 아주버님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만 하면 오냐 알았다 해주마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셨고 그것이 돈이던 그 무엇이던 다 들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 성격은 아주버님과는 전혀 달라요. 어릴 때부터 독립심 있게 자라왔고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오히려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어린 시절 계곡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물살이 거칠어졌고 아주버님이 떠내려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형이 엄청 놀랬어.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물을 막 먹으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나는 수영을 배우던 상황이라 나 혼자 막 헤엄을 치고 있었거든. 어머나,
그럼 형은 어쩌고 당신 혼자 헤엄쳐서 나왔단 말이야? 그때 내가 10살도 안 되었을 때니까 내 몸 하나만 겨우 지탱할 수 있었어. 형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형한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뭐 아무튼 그때 형이 죽다 살아나서 그때부터 더 나약해진 것 같아. 우리 엄마도 형한테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셨고. 그랬구나. 하긴 10살도 안 된 애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형을 어떻게 구해? 당신도 그렇게 수영 잘하지는 못했을 텐데. 더군다나 물살이 센 계곡에서 어머님이 그때 충격이 크셨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어. 나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가 앞으로 결혼해서 얼마나 이해를 못할까 싶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해줘. 알았지? 남편 말을 들으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아이도 낳아보지 않은 상태였어도 어미가 아이를 잃을 뻔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최대한 이해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취업이 어려워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택배 물류창고에서 첫 만남을 가졌죠. 저도 남편도 그때 당시에 조금 힘든 상황이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이야기가 잘 통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참 택배 물류창고에서 알바를 구하는 일이 많았고 여자로서 힘든 일이기는 했지만 보수가 세고 밤에 하는 일이라 낮에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는지라 꾸역꾸역 그 힘든 일을 버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것도 없으셨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제가 오히려 이곳에서 버는 수입을 집에도 가져다 드리곤 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의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했었고 말이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서야 남편의 가정 형편이 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사람과 아주 많이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남편과 저는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도 많았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이 저희 둘뿐이라 굉장히 많이 소통했었던 사이였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 남자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위로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남자도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줄 알았죠. 저희 둘은 매일같이 연락도 했고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밥 한 그릇을 사 먹고 택시비를 반반 부담하여 근처 지하철역까지 함께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나오는데 물류창고 앞에 고급스러운 차량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 계시던 중년 여성이 이 남자의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남자는 저보고 먼저 간다고 하곤 그 차량으로 올라탔고 다음날 그 여자가 이 남자의 어머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괜히 이 남자에게 배신감 같은 것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어려운 형편에 저와 비슷한 처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좀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간 이 남자와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저는 끝나고도 저 혼자 홀랑 가버리곤 했습니다. 급기야 며칠이 지나고 이 남자가 제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 다 진심이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돈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올고지 내가 혼자 다 이루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맞는 거지 너처럼. 나처럼이라니? 그래도 오빠는 기댈 곳이 있는 거잖아. 나는 내가 벌어다 집에도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솔직히 기분 별로인 건 사실이야. 여태까지 나는 오빠랑 내가 비슷한 환경인 줄 알았거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난 여전히 똑같은 마인드고 앞으로 너와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너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어?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보다 더 가깝게,
내 곁에서 연인으로 지낼 수 없을까? 그렇게 그때 지금의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집안에 재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이런 곳에 나와 일을 하는 성실함을 갖춘 그 남자가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도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도 달랐지만 남자친구는 제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책임감이었습니다. 남친이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은 또래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곳을 가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저와 남자친구는 물류창고 일을 그만두고 취업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든든한 사랑과 믿음 속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년쯤 회사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제게 프로포즈하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자신의 진심이 담긴 편지와 제 사진과 영상들을 편집해서 만든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동영상은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준비하며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남친의 형과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안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본인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으셨다며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은 그 당시 남편의 형 와이프인 예비 형님과 저를 비교를 한 부분이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뭐 하나가 받쳐주는 게 없어? 아가씨 예비 형님은 집안도 빵빵하고 돈도 많이 갖고 오고 대기업 다닌 경력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뭐 하나 빠진 게 없는데 형제끼리 이거 너무 비교되면 나중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다고. 자고로 형제끼리 비슷하게 살아야 분란이 안 생기는 거라고. 두고 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면 분명히. 에휴. 어머님, 저희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볼게요. 그거야 뭐 지금 확인할 방법도 없는 노릇이고. 한숨을 푹푹 내리시던 남친의 어머니에게 남친은 한마디의 일격을 남겼습니다. 엄마, 제가 언제 엄마한테 손 벌린 적 있어요? 이번 결혼도 제가 모은 돈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제가 스스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남친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도 움찔하시는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렇게 남친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정말 작은 단칸방을 얻는 것부터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래도 사돈 집에 돈도 있는데 좀 넓고 괜찮은 집 하나는 얻어주실 줄 알았다며 조금 서운해하기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의 이런 부분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듯이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언젠가는 꼭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이 되었죠. 결혼 후 남편은 직장 생활 3년을 더하고 무언가 결심을 내린 듯 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으로 따져볼 때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식당 일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말릴까 싶었지만 직장 생활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든 현실에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24시 영업하는 고깃집에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우며 남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쌍코피를 몇 번이나 흘리면서도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이 모습은 가게 사장님도 아주 좋게 보셨나 봐요. 그곳에서 하는 밑반찬과 고기 숙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의 비법에 대해서 남편에게 알려주게 되셨고 그 도움으로 남편은 몇 년 후 작은 식당을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둘이나 생겨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가게 하면서 대출을 좀 받아놓은 상태라 자리도 못 잡았는데
빚 갚음이 아주 힘들었고 아이들은 아빠를 한창 찾을 나이라서 제가 대신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그때 또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얹혀 살던 아주버님네가 어마어마하게 큰 주식빚을 지고 하던 사업에서 사기를 맞아 부도까지 났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시부모님이 미리 물려주신 유산까지 날려먹은 모양입니다. 시댁에 가끔 갈 때마다 어머님은 들어 누워 계시고 아버님은 한숨을 푹푹 쉬시며 말씀도 잘 안 하셨는데 진짜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주버님 내외는 정말 철이 없으셨어요. 그런 상황에도 저희에게 한다는 말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저기 재수씨, 아니 내가 말이야 금방 갚을 테니까 돈 있으면 한 1억만 좀 빌려줘요. 이 재수씨네 꾸역꾸역 돈 잘 모으잖아. 돈 안 쓰기로 유명하니까 꽤나 많이 모아놨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저희 결혼 생활 어디서 한지 잘 아시잖아요. 가진 돈 한 푼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겨우 애들이랑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에이, 왜 그래? 내 동생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데. 이놈 나한테는 별말 안 해도 분명히 모아놓은 돈 있을 거야. 아이, 그리고 지금 식당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내가 당장 우리 아들놈한테 운동화 한 켤레도 못 사주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아주버님, 그러면 차라리 일을 좀 하세요. 지금 시간 여유도 많으시고 그런데 일 좀 시작하시면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일도 안 하고 나이 먹어서 부모님 돈까지 축내는 아주버님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으니 튀어나왔나 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나타나신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야? 뭐가 어쩌고 저쩌? 너니 시아주버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르장머리야? 차라리 일을 해? 너나 일해라. 애 키운답시고 집에서 팽팽 노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어디서 가르치려 들라고 이것이? 아,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상황이 뭐가 어찌 됐건 네가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말하면 안 되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을 누구한테 돈을 벌어라 말아라 하는 거야?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도움도 안 되는 게 사람을 아주 깔아뭉개고 말이야. 둘째 아들은 없는 셈 칠 테니까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어. 알았냐? 시어머니는 결국 버럭 화를 내시다가 뒷목을 잡으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아주버님 내외는 또 제게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동서, 정말 너무하네.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로써니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우리가 뭐 언제부터 어렵고 언제부터 동서한테 돈 얘기했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동선에 어려울 때 우리가 밥도 많이 사고 애들 용돈도 많이 주고 했어, 안 했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서는. 죄송해요, 형님. 제 말 뜻은 그게 아니라 그저 걱정돼서 드린 말씀인데 아무튼 제가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앞으로 말 똑바로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여기 계속 있어봐야 어머님만 힘드니까. 제가 사과를 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한참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돈 좀 있을 때는 저를 엄청 무시하고 깔보다가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상황이 어려우면 열심히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되니까 게을러 터져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한숨만 쉬고 있으니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남편도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절대로 아주버님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말자고 서로 말을 맞추었습니다. 빌려줄 돈도 없었지만 말이죠.
남편은 그 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타고난 성실함 덕분에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전 가게 사장님한테 레시피를 전수받긴 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맛있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려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또 연구했죠. 가끔씩 아이들과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보면 새벽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안쓰러워 한약도 지어주고 영양제도 챙겨가며 저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남편의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바쁜 가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주시는지 저녁 시간에는 대기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렸다가 먹고 가는 손님들까지 많아졌죠. 가게가 많이 바쁠 때에는 저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었고 돈을 쓰러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이 낳고 그토록 안 빠지던 살도 10kg이나 쑥쑥 빠져서 다이어트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통장에 돈도 쌓이고 그 기분에 취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 시점쯤에 시모가 가끔씩 가게에 얼굴을 비추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말실수를 했다며 다시는 오지도 말고 연락을 끊고 살자고 하시더니 가게가 잘 되니까 마음이 바뀌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온 것처럼 못마땅한 표정을 하면서도 손님들이 많은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 주변을 살피곤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진지 아직 안 잡수셨죠? 여기 앉으세요. 얼른요. 맛있는 거 차려드릴게요. 그래, 뭐 맛있는 거 먹어나 보자. 장사가 이렇게나 잘 되는데 어떻게 된 애가 너는 시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냐? 어머님 아니에요. 형님한테 몇 번이나 어머님 여쭤보고 그랬었어요. 왜 제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마음 푸시고 앞으로 자주 오세요.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내가 아주 둘째 아들을 잘 키운 덕분에 네가 다 호강한다. 우리 둘째는 부지런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아주 내가 멋지게 키웠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가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모두 다 자기 덕이라며 제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거들떠도 안 보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하다못해 가게 개업할 때 휴지 하나 덜렁 보내는 시어머니가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황당했지만 그래도 꾹 참으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렸어요. 그날 음식들이 입맛에 맞으셨는지 밥도 2공기나 드시고 노인네 치고는 고기도 엄청 많이 드셨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번에는 아주버님과 함께 가게로 들리셨습니다.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도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삐죽삐죽 대시면서 제 남편에게 잠깐 오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한창 가게가 바쁠 시간이라 제가 남편 대신에 일을 하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뭔가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사업이 다 망하고 어려우니 이 가게를 아주버님에게 넘겨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기 우리 형한테 이 가게를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네. 뭐? 여보, 진짜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셔?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안하다 여보. 우리 집 정말 이해 안 되지?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나보다 당신 마음이 더 안 좋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 남편의 얼굴은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주버님한테 가게를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에도 찾아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고 결국 저희 부부는 큰 소리까지 내며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형한테 그러며 못 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부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나서서 모든 상황을 중재시켜 주셨고 며칠간 집안은 잠잠해졌죠. 일주일쯤 지나서일까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가게로 찾아왔고 이번에는 그 옆에 아주버님 내외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보하마. 형한테 가게 레시피랑 비법 좀 전수해주고 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 같이 일 좀 도와주거라. 그래도 가족이고 하나뿐인 형제인데 네가 이럴 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냐? 형제끼리 돕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가게를 똑같이 창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수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게으른 아주버님 성격에 절대로 가게를 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어째 가족이고 핏줄인데. 우리 엄마 내가 어렸을 때 형 놔두고 혼자 물가에서 헤엄쳐서 나왔다고 나 엄청 미워하셨거든. 내가 이렇게라도 형한테 미안한 마음을 갚으면 나도 좋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똑같은 자식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셔? 난 이해 안 돼. 그리고 당신 이거 어떻게 개발한 레시피인데 이걸 그냥 다 준다니. 아무리 형제라도 이건 아니라고 봐. 그렇다고 아주버님 내외가 고마워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어쩐지 인연 끊고 살자고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가게 주변을 맴돌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무튼 그 후로 아주버님 내외와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가게로 찾아왔고 마음대로 주방에도 들어가 요리조리 음식들을 살펴보고 만드는 과정까지 다 동영상으로 촬영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는 나가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이래라 저래라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참견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참아가며 게으른 아주버님께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형 봐봐. 매일매일 꼭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숙성을 시켜야 하고 온도 잘 맞춰야 해. 알았지? 여기 겉절이도 이틀에 한 번씩 새벽 시장 가서 싱싱한 야채 가져와서 담가야 되고 식당은 자기 잠 줄이고 앉아있을 시간 없애서 성실함과 부지런함만이 살 길이니까 명심하고. 아이 그래 이놈아. 야 너처럼 이렇게 가게 대박 나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 나도 다 할 수 있다니까. 아이 빨리 내 가게도 이렇게 잘 돼서 내 벤츠 다시 찾아오고 싶다. 아우 형 그런 생각 버려. 벤츠 있어도 끌고 다닐 시간도 없어. 이래야 식당이 잘 된다니까. 게으르고 꿈만 야무진 아주버님은 얼마 후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신의 가게까지 쉬어가며 아주버님 가게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아주버님의 가게 역시 오픈하자마자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남편은 자신의 일보다 더 많이 아주버님 가게에 힘을 쏟았어요. 일주일쯤 아주버님 가게를 도와주고 남편도 제자리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의 가게는 슬슬 손님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음식이 맛이 없고 손님들이 안 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제대로 재료 관리도 안 하고 게으르게 일을 하니 더운 날씨에 양념도 상하고 고기의 질도 안 좋아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남편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절대로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말했는데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니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었죠. 결국 가게를 오픈한 지 석 달도 안 되어서 손님들이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갔고 안 좋은 이미지만 잔뜩 생겨나게 된 아주버님 가게는 1년이 지나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에 여지없이 제 남편을 찾아와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네 형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형이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도움을 못 주니?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옛날에도 지 혼자 살겠다고 어거지로 혼자 헤엄쳐서 기어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엄마 왜 그래요?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음식점은 진짜 부지런해야 된다고. 나 형한테 다 알려줬어요. 레시피며 고기 관리하는 방법이며 재우는 양념까지 다. 더운 날씨에 양념 다 상하고 고기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이런 거지. 뭐가 어쩌고 저쩌? 이게 아직도 형 탓이야? 네 형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너는 아주 너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잘났지, 응? 결국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제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셨고 저희 부부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자식인데 이렇게나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 가관인 건 그 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 남편 가게를 많이 시기하신 아주버님이 급기야 안 좋은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았더니 누군가 게시글에 제 남편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방금 무슨 글을 봤는지 알아? 니네 가게에 완전 비방하는 글 장난 아니던데? 자기가 뭐 그 식당 주방이랑 내부 사정을 다 봤는데 위생이고 뭐고 엉망진창이라더라. 작정하고 올린 것 같던데. 그리고 무슨 동영상을 같이 올렸는데 거기서 니네 신랑이 입마개랑 모자 안 쓰고 그냥 이랬다고 이거 위생에 걸린다는 둥. 아유, 진짜 너무하더라. 뭐? 그게 정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거기가 어디야? 내가 한번 봐볼게. 친구의 말을 듣고 얼른 게시글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딱 하고 알게 되었어요. 바로 아주버님 아니면 형님이었죠. 그 동영상 역시 저희가 아주버님 내외에게 비법 전수를 해주느라 찍은 영상이었기에 양념장을 덜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저희는 뭐 돈 좀 벌면 안 돼요? 우리 그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궈낸 식당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동선에 식당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글이 나오는 거지. 그게 꼭 나라는 보장도 없고 왜 이래? 형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하고 싶다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가게 비법 전수 레시피도 다 알려드리고 할 만큼 했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 진짜 왜 울고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야. 누가 보면 내가 뭐 잡아먹는 줄 알겠다. 오리발을 내밀며 딱 잡아떼는 형님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사실 멘붕이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형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느 누가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조금씩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술을 먹고 시댁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여보, 진정해. 집에 가자, 응?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얼른 집에 가요, 우리. 남편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늘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하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는 내놓은 자식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시아버지가 가장 제 남편에게 호의적이었는데 하도 시어머니가 극성을 피우시니 이제는 시아버지도 뭐라고 말씀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계셨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제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인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일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엇갈릴 대로 엇갈려버린 상태로 몇 달이 지났고
결국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합세를 해서 제 남편 가게를 영업 정지까지 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식품위생과에 신고도 했고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인 글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며 정말 나쁘게 행동했어요. 끝까지 저희 남편이 자기를 기만하고 똑바로 레시피를 안 가르쳐줘서 망하게 된 것이라는 원망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유산도 받아다가 홀랑 말아먹은 아주버님의 행위는 도를 지나쳤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사람같이 생각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토록 성실하고 마음이 단단하던 남편은 결국 가족들의 모함으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불면증에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생기며 가게를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게를 이어나가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챙기며 남편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더군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린 남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남편이 하던 가게를 헐값에 내놓고 만사를 제쳐두고 남편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하염없이 무너져 내려만 갔어요. 배반감과 서글픔이 하루에도 12번씩 빗으로 날아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송곳처럼 찔리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제발 남편을 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어머님, 제발 좀 애비 좀 살려주세요. 애비도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아주버님하고 차별 대우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어머님이 좀 이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잡아주세요. 네? 제발요. 아니 너는 내가 뭘 했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니? 응? 내가 뭘 했다고? 지 혼자 힘으로 해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뒀구만. 이제 와서 뭐라는 거야?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지. 사내 놈이 나약해 빠져가지고는 원. 그럼 지 형가게 그렇게 망하게 가르쳐 놓고서는 니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시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애초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 부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잘 헤쳐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증세도 점점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고 싶었고 그 예전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어깨 넘어 다 봐왔던 터라 다시 한번 식당을 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었기에 오랜 시간을 두고 비법을 연구하고 메뉴를 개발하기로 다짐했어요. 그 비법 레시피를 만드느라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죠.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식당 메뉴를 개발하느라 잠도 못 잤는데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가게를 준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식사도 직접 챙겨주셨죠. 덕분에 저는 가게 자리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인테리어까지 하나하나 손수 다 챙기고 또 챙겨가며 가게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힘든 일이라며 저를 말리기도 했지만 제 확신은 꺾이지 않았어요. 두고 봐 여보, 우리 다시 할 수 있다고.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난 꼭 할 거야. 꼭. 보란 듯이 다시 성공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우리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당신이 했던 거 이제는 내가 할게. 남편은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직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게 비법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사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가진 재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얻으러 가던 그날부터 한 권의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힘든 일들이 나중이 되면 모두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일기장에는 하루하루 가게를 알아보던 일부터 무시를 당했던 일까지 모조리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서 천근만근이 되었던 날에도 집에 와서 항상 그 일기로 마무리를 하며 내일 할 일을 다짐했고 어느덧 두꺼운 공책의 방권을 넘어서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 제가 얻은 가게의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맞춰졌고 집기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권리금이 최소한인 곳으로 찾다 보니 이미 오래전에 폐업을 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낡은 가게였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었죠. 드디어 가게를 오픈하던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흰 봉투 하나를 꺼내어 제 손에 들려주셨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그냥 네 애미 말만 믿고 큰아들한테 유산이고 뭐고 다 넘겨줘서 지금 이 신세가 되었지 뭐냐. 우리 둘째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척척 알아서 다 하니까 그냥 그놈은 다 잘하는 놈인 줄 알고. 아버님이 뭐가 죄송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못난 애비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구만. 내가 왔다 간 건 네 시애미한테는 절대로 비밀이다. 알겠냐? 네, 알겠어요, 아버님. 저희 지켜봐 주세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요. 아버님도 이 사람 잘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가끔 찾아오셔서 힘 좀 주세요. 시아버지는 여태까지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별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가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몰래 가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30만 원쯤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시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의 표정에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으신 것 같았어요. 가게 오픈 날에는 많은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던 가게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도 아니었기에 사람들이 제 가게를 오픈한 줄도 몰랐었다고 했습니다. 하긴 저 같아도 이런 가게에 처음부터 와서 먹을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제 가게를 홍보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싱싱한 채소를 사다가 매일매일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겉절이를 직접 담갔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전단지를 가지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붙였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 가게를 꼭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집에 가면 잠도 자지 않고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이전 가게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남아있었기에 제 가게에 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고 저를 집 앞까지 마중 나와 기다리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 내가 못나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을 하네.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이 뭐가 미안해. 아니야. 당신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다만 그냥 너무 잘하는 당신이 질투나서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야. 난 당신이 그저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럼 분명히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여보. 그러자. 우리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시작해보자. 그래서 보란듯이 또 성공해보자고.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그 후로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때에도 과감하게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매일매일 팔리지 않는 음식들은 다 버렸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재료비만 계속해서 지출하니 상황은 너무 많이 힘들어졌고 마음도 많이 나약해졌던 시기였어요. 그때 여태껏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친정 부모님이 1,000만 원을 건네주셨고 그 돈으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손님이 있고 없고 저는 여전히 제 음식에 대해 연구하고 또 개발했어요. 거의 제 평생을 바쳐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은 미쳐있던 상태였죠.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고 나니 저희 가게에는 손님들이 곧잘 찾아주셨습니다. 이 집은 음식이 너무 맛있고 특히나 사장님이 친절하다며 제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유명한 가게와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면서 입소문을 내주시기도 했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라 꼭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만이 올 수 있는 골목에 위치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처럼 가게 앞에 손님들이 북적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과정이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이때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정도랍니다. 너무 바빠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재료 준비를 하고 좀 더 맛있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느라 코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이때 저희 가게가 폭풍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감사한 마음까지 하나하나 일기장에 빼곡히 적고 있었고 가끔 힘이 들 때면 이 일기장들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시댁과는 거의 인연을 끊고 사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가서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10번 하던 연락도 일부러 제가 피했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제 가게 손님들이 번호표를 받아 줄을 서서 먹는 상황이 되었고 그 손님들 사이를 뚫고 낯익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예미야, 넌 또 언제 이렇게 가게를 차렸냐? 사람이 앙큼하게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이고, 얘가 아주 무서운 애네. 뭐 네가 숨기고 말 안 하면 내가 평생 모를 줄 알고? 아주 시애미를 바보로 하는구만, 바보로. 이번에는 네가 사장이야? 아, 네, 어머님. 그이는 아시잖아요.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님들로 꽉 차 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다가 또 주방까지 침범하셨습니다. 주방 안에 있는 냉장고며 양념통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뚜껑을 열었다 냄새까지 맡았다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뜸 제게 레시피를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예전에 그 악몽이 떠올라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좀 사람을 얼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사람을 궁지로 몰아세우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무서운 눈빛을 쏘아보는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그런 싸늘함이 좀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왜 또 그러시는 건데요? 왜요? 당장 돌아가세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당장 돌아가시라고요. 너는 또 무슨 사람을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쏘아보니? 예, 가족끼리 형제끼리 레시피 좀 공유해서 가게 다 잘 되면 좀 좋아. 지난 일은 내가 다 사과하마.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잘 시작해보자고. 나 오늘은 좋은 말 하러 온 거다. 정 가게가 하고 싶으시면 아주버님도 이제 정신 차리시고 와서 일을 직접 배우고 그러시라고 해요. 한 1년 정도 제 밑에서 일하시면 안 알려드려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정말 이번에는 어림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더니 이번에는 한 걸음 물러서셨어요. 일단 좀 진정 좀 하고 있어라. 내가 며칠 뒤에 애비 만나서 얘기 좀 하마.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집으로 가셨고
정말 며칠 뒤에 저희 집으로 찾아가셨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며 챙겨주시는데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과일이며 고기며 사가지고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면대면한 제 남편을 보고는 어울리지도 않게 아들아 미안하다를 연발하시며 결국엔 또 레시피를 적은 노트를 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저는 당장에 전화를 걸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니면 시어머니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자는 말까지도 하면서 정색을 했습니다. 2번 다시는 시댁의 횡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시아주버님은 상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릴 정도였고 말이죠. 시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식당이 망한 이후에도 또 친구를 따라 사업한다면서 시댁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 몽땅 날린 인물이랍니다. 이 사실 역시 저는 나중에야 들은 얘기지만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더군다나 그걸 또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시어머니 역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고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 말에 절대로 꿈쩍하지도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식당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가게가 터질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그야말로 대박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저희 가게는 주말 저녁 시간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 시간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먹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식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노고가 담긴 레시피를 하나하나 다 따로 정리해 두었고 나중에 제 아이들이 만약 가게를 차린다고 하면 그대로 물려줄 생각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시어머니와 함께 아주버님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하더군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게에 들어온 아주버님은 제 눈치를 슬슬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저기, 재수씨. 제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아이, 저도 진짜 부모님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뭐라도 해서 꼭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같은 지역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아주버님, 정말 해도 너무 뻔뻔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리고 왜 자꾸 남의 노력으로 일군 걸 공짜로 얻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 가게에 와서 1년 동안 일하면서 배우시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아이씨, 그래요, 그래. 근데 내가 집도 멀고 또 우리 집사람도 혼자 있으면 또 힘들고 하니까 아이, 재수씨, 형제 좋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게 잘 되면 재수씨한테 모른 척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모르겠고요. 절대 안 돼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 말에도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를 찾아왔고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제가 하도 하소연을 해대니 얼마 후에 남편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가게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라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아픔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남편이 너무 멋져 보이고 든든했어요. 남편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뒤이어 찾아온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레시피? 레시피 얻어가면 이번에는 식당 성공할 것 같아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겠어, 형? 아이씨, 그럼. 나 진짜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니까. 그때는 내가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몰랐지. 아이, 철도 덜 들었고 내가 겪어보니까 친구 녀석도 다 필요 없더라. 너같이 피를 나눈 형제밖에 없다니까. 정말이지. 맹세할 수 있지. 부모님이 형한테 준 유산, 집 담보로 대준 대출금도 다 이 레시피 가지고 식당하면 갚을 수 있겠네. 그래. 이놈이 이번에는 형을 진짜 제대로 믿어주는구나. 그래, 이놈아. 진작에 좀 이러면 얼마나 좋냐. 어릴 적부터 넌 자꾸 나한테
형처럼 가르치려 들고 하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네. 그러게 말이다. 우리 둘째가 이제야 지영 귀한 줄 아는가 보네. 아이고야, 형제간의 우애가 이리 좋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 잘했다, 잘했어. 우리 둘째 장하다. 그래, 그러니까 얼른 레시피 적어놓은 거랑 싹 다 줘봐봐. 이번에는 네 형이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한다잖니.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세요. 남편은 모든 것을 체념했다는 듯 저녁에 집으로 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옆에 있던 저는 화들짝 놀라며 남편의 팔을 확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살짝 미소만 지어 보일 뿐 다른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게 일이 12시가 넘어야 끝나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없었고 남편 혼자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알바생에게 마감을 부탁하고 얼른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끝까지 지영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만.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상황이면 남도 도와주겠다. 이 매정에 빠진 놈아. 어찌 지영을 말이야.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는 게야? 거기 보세요. 현식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잠도 못 자면서 가게를 이끌어 나갔는지 다 써 있을 거예요. 오늘 잠깐 보신 건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그 두꺼운 노트 다 읽으시려면 며칠은 걸리실 거예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이런 미친놈? 어디 남의 피땀 흘린 걸 날로 먹으려고 해.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거기 적혀 있을 거야. 하루에 몇 시간 자고 코피를 몇 번 쏟았는지. 형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바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기꾼. 너 정말 보자 하니까 이 못돼 처먹은 놈이 어디 잘난 것 하나 없는 놈이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사기꾼? 이 나쁜 놈아. 너같이 지 형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놈이 뭐가 어쩌고 저쩌지? 내 와이프가 진짜 힘들게 평생을 바쳐 이룬 비법 레시피를 왜 형 같은 사기꾼한테 주겠어? 내가 미쳤어? 그거나 정독해서 식당 한번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똑바로 봐! 이 게으름뱅이야! 남편은 그렇게 비법 레시피 노트가 아닌 저만의 일기장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주었던 것이더군요. 그 노트를 받고 기분 좋아 입이 귀에 걸렸던 시모와 아주버님의 표정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당장에 뛸 듯이 좋아하던 그 표정. 다른 사람의 노력을 어떻게 저렇게 홀랑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 이후로 시모와 아주버님과 완벽하게 연을 끊었습니다. 몇 번 더 찾아와 비법 레시피를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예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갔거든요. 이사간 집은 시댁 식구들 아무도 모르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제게 와서 사과를 하신 시아버지와는 가끔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큰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눈물로써 후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프네요. 자식 있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은 것이니 말이죠. 어느 부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시어머니는 그 방법이 한참이나 잘못되신 것 같아요. 제 가게는 날이 갈수록 부흥했고 현재는 가게를 확장해서 많이 넓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완전하게 건강을 되찾아서 이제는 제 가게에서 사장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저보고 조금 쉬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직도 주방 한쪽 구석에서 양념장을 만들고 매일 아침 싱싱한 겉절이를 무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제 가게가 아직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게 개고생해가며 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주버님처럼 날로 그냥 갔다가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 기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